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제안이었거든요. 당신들의 나라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 우리나라가 그걸 도와주겠다. 당신들이 다시 산업화로 일어나도록 도와줄 터인데, 단 이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 금본위 제도, 미국 달러 35불이 금 1온스가 되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F나 IBRD, 월드뱅크 같은 이런 큰 은행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무역을 해서 당신들이 마음껏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다 팔아라. 그럼 우리가 다 사주겠다. 너무나 호의적인 제안이에요. 단 우리가 그 상품들이 잘 운송될 수 있도록 해상 그 운송을 그 해적들로부터 다 지켜주겠다. 미 해군이 그 모든 걸 다 이제 해상력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러와 같은 제안을 이제 다 너무나 좋게 여겨서 다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브레튼 우즈 시스템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다 다시 재건이 됐고, 우리나라 한중일도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재건이 된 것이 분명해요.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흥청망청 미국이 막 소비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과소비가 일어나서 1971년 그 무렵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부도 날 지경이 됐죠. 금을 그 달러들을 많이 이제 가진 나라들이 금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줄 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닉슨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금본위 제도 스톱 하고 이제 변동 환율제로 만들죠. 이게 이제 브레튼 우즈 초기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브레튼 우즈 2.0 시대가 오는데, 단 그 대신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본위 제도가 무너지면서 그 대신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달러가 곧 오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제 강력했냐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를 유지하게 되었고, 해상 운송, 미 해군력이 여전히 그 모든 그 당시 이제 바로 72년도에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모든 산유국들로부터 그 이제 원유를 각국에 다 운반하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펙 그 산유국들을 미국 해군이 이제 지켜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쭉 왔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배신자가 나타나면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고 EU 유로 달러로 한다든지 다른 돈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가차 없이 이제 박살을 냈어요.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덤볐다가 이제 박살이 난 나라들이 이란, 이제 이라크, 저런 가다피가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런 그 경찰력을 가지고 이 세계 질서가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그 중국의 국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받아서 이것을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겠다.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깨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굉장한 이제 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셰일 가스를 통해서 엄청난 천연가스를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그동안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던 세계가 그 시스템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이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이제 이 중국을 때리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허드슨 연구소에 있는 마이클 필스버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100년의 마라톤은 뭔가 하면, 이제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이제 앞지르기 위해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마라톤을 해오고 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이죠.
이 100년의 마라톤은 이제 중국이 독립한 게 1949년도인데 이제 2049년도까지 그 마라톤 경주를 해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헨리 키신저가 그 미중 수교 협상을 하면서 우리 미국은 10년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1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는 이제 정책을 세운다고 했더니 이제 등소평이 우리 중국인들은 100년 앞을 내다봅니다라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의 마라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택동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때 거기에 이제 그 국부라고 불리는 손중산이라고 그러죠. 손문 사진을 걸어놓고 합니다. 이 손문은 장개석이나 뭐 모든 중국인들이 다 존경하는 국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중국 인민공화국 수립이 본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만과 모든 중국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194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련이 원자폭탄의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그 바람에 미국에 이제 엄청난 메카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소 냉전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잠깐 요약하면 49년도에 이제 소련이 원폭 실험을 하면서 이게 사실 한국 전쟁을 일는 키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 이 소련 간첩을 잡아내는 엄청난 이제 광풍이 일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붙들려가고 이제 청문회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한국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뜨거워진 그 열기를 갑자기 이걸 냉각을 시키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재료공학을 했기 때문에 뜨겁게 달궜던 걸 갑자기 이렇게 식혀 이걸 담금질을 하면 이게 취약해서 부러집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이 군산 복합체가 이제 정지하게 되니까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은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사실은. 근데 준공군이 이제 그 참전을 하고 모택동의 아들 모한영이 전사를 하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는 끔찍한 정말 이게 원산의 그 당시 완전히 달 표면처럼 변했던 원산의 모습이고 정말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 민족만 완전히 폭망을 한 것이죠. 그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도 또다시 분단이 되었으니 정말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요 한국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세계가 이제 냉전 프레임을 구축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 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을 하면서 중국에서 첸셰션이라는 사람을 미군 포로 대신에 포로 교환을 하면서 첸셰션 박사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첸셰션은 원래 장개석의 그 스칼라십을 받고 미국에 유학 갔던 아주 우파 과학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메카시 광풍이 몰아닥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소련 이제 그 간첩으로 몰려서 이제 붙들리게 되는데 그 첸셰션을 중국에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첸셰션이 결국 중공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서 중국의 양탄 일성의 아버지,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쏘는 양탄 일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MIT 나오고 칼텍에서 교수하다가 JPL에서 그 대륙간 그 미사일을 연구하던 천재 과학자들.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그 북핵 문제나 이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가 결국은 여기서 다 이제 우리가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중공이 핵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나라 취급도 안 했어. 나라 취급도 안 하던 이 깡패 국가로 여기던 이 나라가 67년도에 수폭을 개발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를 NPT에 끌어들이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대만을 차버리고 이제 미중 수교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0년, 12년이 걸려요. 이제 처음에는 닉슨이 그걸 하려고 이제 핑퐁 외교를 시작을 했는데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로 물러나고 결국은 이제 카터 때 돼서 79년도에 이제 미중 수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아주 그냥 치열한 그 외교전이 있었고 이제 그 등소평이
이 미중 수교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중국은 그 당시 우리 북한보다도 더 못 살고 더 인권이 핍박받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 문화혁명 끝자락에 있었던 이 중국이 살아날 길은 미중 수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겠죠. 어떤 이제 민주화를 해라, 민주화. 그래서 집단 지도체로 제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종교 자유화를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삼자 교회가 중국에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이게 다 거기서 이제 물밑 그 회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심천 선전이라고 심천 이제 특구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홍콩 반환에 대한 협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처 영국 수상과 이제 협상을 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영국이 요구했던 게 홍콩을 50년 동안, 최소한 50년 동안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하라 했더니 그걸 등소평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국양제라고 하죠. 하나의 나라지만 두 가지 체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국양제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정말 미국의 그 요구를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7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을 중국이 침공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그 자존심을 건드린 나라인데 그 당시 러시아와 가까웠잖아요. 근데 베트남을 침공하는 걸 보여줌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전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해에 이란이 모슬렘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그럴 때 이 그 52명의 그 인질이 미 대사관 테헤란에 갇혀 있던 것을 우리 캐나다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겨우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등소평이 그걸 노려서 그때 뭘 요구를 하냐면 그 50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중국이 그때 너무나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52명의 유학생들을 받아달라. 그래서 이 52인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미국의 그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서 오늘날 이 근대 이 중국의 그런 어떤 학문적 토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30년, 40년 만에 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을 하는데, 중국을 흔히 27년으로 3등분하면 마오쩌둥 시대가 27년이었고요.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 그 정치 해방의 시대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경제 해방, 지금은 이제 문화 해방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소평이 우리가 먼저 부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안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부자가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제는 그 후진타오 시진핑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선불원에서 이제 공불원은 이제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그 국책을 바꾸는 거죠. 도강양회라는 것은 등소평 시절에는 너무나 그 자존심 상하는 게 많았지만 그걸 꾹 참고 미국에게 다 양보하고 그걸 들어주고 하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어깨를 피면서 대국 굴기, 이제 팩스 시니카 를 이제 노리면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몽이라고 하죠. 중국몽. 이 중국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2015년에 1대1로와 이제 신중국 국가안전법을 이제 발효를 하면서 중국이 희한한 법을 발효를 하는데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등등 해서 모든 분야의 국가안전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 법은, 이 중국의 이 법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극지방, 남극 극지방, 그리고 심해, 해저, 그리고 우주에까지 적용되는 법이라는 희한한 법 이제 발표를 해요. 어떤 나라의 법이 자기 나라에만 적용되는 거지 우주에까지 적용되는 이런 황당한 법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국이 이제 AIIB라고 이제 아시아 인프라 그 투자은행 이런 걸 세우고 브릭스, SCO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과거에 미국이 했던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이제 중국판을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체를 이 텐왕 시스템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다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중국몽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북경 올림픽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2013년도에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 가서 1대1로를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신국가 안전법이 발효되고 이제 태낭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 9월 5일 승전 70주년에서 그 이제 바이두 시스템이라고 그 중국의 이 GPS 시스템이 지금 미국의 그 구글 어스보다도 훨씬 더 그 정밀하다는 걸 전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는 막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갑자기 나타난 이제 한일 위안부 협상이나 사드, 개성공단 폐쇄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지 그냥 개별적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한중일 북중로의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반격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자급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가가 오를까봐 그걸 이제 전전긍긍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이제 원유를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브레튼 우즈 이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걸 거의 파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좀 해상 경찰 국가로서의 하던 역할을 이제 우리 안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지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무질서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오면서 보인 이 행보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사실은 TPP에서 탈퇴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아시아 국가들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우리 앞으로 이 천연가스, 셰일가스 마음대로 쓸 거야. 우리 그런 CO2 문제 관여 안 해. 이란 핵협상 파기하면서 EU 국가, 영국, 프랑스 너희들끼리 이란 문제 해결해. 그리고 대중국 이제 무역 관세를 올리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는 거. 이거 이제 왜 우리가 너희들을 나라를 지켜주는데 너희들을 돈 더 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동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그걸 원유선들이 무사히 지나가는 걸 지켜오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이 생기고 이제 펜타닐 이거 뭐 마약이죠. 이것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지금 마약 전쟁 한다고 지금 난리 그거 가지고 마치 중국이 옛날 아편 전쟁 때 당했던 그것을 보복을 하듯이 지금 미국에다 지금 마약을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보면은 가지고 지금 요 표시 빨간 표시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야지 이제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 LNG들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옛날엔 미군 해군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걸 올 수 있었는데 미군이 지금 왜 우리만 여기를 지켜?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 근데 보시면 요번에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아파 이란, 이라크, 시리아로 넘어가는 시아파 이 초생달 반달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카타르라고 조그만 나라가 있잖아요. 이 카타르가 카타르는 순위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1995년도에 이제 이란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제 천연가스를 지금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카타르가 이제 막 이제 그 순위파들한테 이제 아주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요번에 이란 사태 일어나는 거 잘 보십시오. 그때 52라는 숫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그때 1979년도에 52명의 인질을 생각하는 거. 지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기 중동에서 한번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원유가가 올라가고 하면 그 셰일가스가 얼마든지 있는 미국으로서는 나쁠 거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번에 슐메이니
이란에서 이라크로 가서 사실 그동안 앙숙처럼 되어 있던 이 사우디와 이란이 좀 화해하려는 그런 그 협상을 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그를 제거해 버린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화해를 가로막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동 국가에서 무기를 파는 것이 엄청난 그 국가 이익인데 그것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제 정세를 지금 이제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정말 여기가 정말 다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석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석유의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천연가스의 기체 연료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그 LPG 파이프라인을 이제 끌어와서 우리가 할 것인지, 그러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이게 이제 남북 협상이나 경협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것을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고, 북극 항로를 통해서 LNG, 그래서 지금 우리 대우조선이나 이제 삼성 중공업 같은 데서 지금 전 세계 지금 LNG를 운반하는 그 선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북극에 있는 이 얼음을 깨는 쇠빙선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을 도모를 해.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셰일가스가 넘치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든지 이제 중동만 의존하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피터 자이안의 그 추측에 의하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게임 상대가 안 된다. 아직 미국의 시대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게 피터 자이안의 그런 지정학 논리라면,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어요. 중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지정학은 뭔가 하면 우주적인 지정학을 새로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몽의 핵심은 우주굴기예요. 우주 경제권, 2050년까지 이 소위 지구와 달을 왕래하는 어떤 우주 경제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그런 생각이고요. 이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를 2016년에 발사했죠. 그리고 텐궁 2호를 우주 시스템, 우주 스테이션을 이제 발사를 하고, 우주 비트코인 노드,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은행을 우주에다가, 그러니까 이 양자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전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그 화폐 금융 시스템을 완전 게임 체인지를 하겠다는, 게임 체인지, 그런 걸 계속 지금 중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달 뒷면에 제일 먼저 이제 보면은 이 우주굴기에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 화웨이가 하드웨어고, 이 태낭 시스템이 이제 이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통신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축인데, 그래서 지금 화웨이를 계속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중국이 지금 우주굴기를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로켓을 가장 많이 발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ISS라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운용하던 그런 그 우주 스테이션이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로켓을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통일 하나됨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통일은 결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사적인 문제고 또한 영적 문제인데, 왜 사단이 통일을 가로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순간 엄청난 이제 물류가 생깁니다. 이 물류는 단순한 경제적 물류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 물류가 생기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이제 선교적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이 되는 그 순간 우린 민족이 이제 엄청난 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중심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평양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평양과 예루살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 그 정부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인데, 그래서 지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골란고원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영토로 지금 그 선언을 하고 뭐 별의별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제 중동의 화약고거든요. 화약고. 이건 지금, 그런데 요번에 지금 트럼프가 굉장한 자충수를 둔 거예요. 슬레이만을 살해하는 바람에 지금 수니와 그 시아파 서로가 원수, 이란과 그 이제 사우디가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반미적인 정서가 이 둘이 그냥 서로가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 합해지고 있어요.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타겟팅할 것이다. 지금 21세기 세계사를 보는 이 두 축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중 수교가 일어나는 그 해에 이란 모슬렘 혁명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 이란 사태를 감당하면서 이 중국을 사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브레튼 우즈 그 시스템으로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올해 전개될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우리 북미 수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된다. 정말 중동 사태와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 쿠슈너하고 이방카가 이게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이게 판문점을 밟았던 것 보통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다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세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정말 이제 남북 북미 회담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정말 한여름밤의 꿈으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가 완전 혼돈의 해였잖아요. 완전 양극화가 되고 막 다 결렬이 되고 했는데, 이 동아시아 세력 균형과 세 판짜기가 올 한 해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진실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억울함과 원통함은 일단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독재 정권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그 억울함들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공로를 우리가 그 보수 진보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서로 싸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큰 민족적 위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공로를 좀 인정해주고, 보수 진영은 그래도 우리 산업화에 기여를 했다면 이 진보 진영은 민주화에 기여를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 잘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이전 세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우리 한석현 목사님이 그때 참석하셨던 인사이트 포럼에서 그때 나왔던 이 주제가 이겁니다. 복음 통일을 자꾸 외치는데, 그 복음 통일이 마치 흡수 통일과 어떤 전쟁을 수반하는 그런 복음 통일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통일을 말하기 전에 통일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아직 갈라져 있는데 복음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생긴 것을 보고 우리가 더 빨리 저들을 치고 올라가서 저들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지하교회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예레미야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우상숭배가 심했거든요. 남유다는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마치 지금의 우리의 남북한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배역이라는 것은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대놓고 우상숭배. 근데 배역한 이스라엘이 패역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내면으로 더 깊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패역한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요셉의 마지막 40년이 왜 중요했나 하면요, 요셉은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 마지막 40년 동안 뭘 했나 하면, 자기가 총리로서 엄청난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원수들의 자녀들을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그 벌벌 떠는 그 형제,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먹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풀어서
원수들의 자녀들을 먹인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지막 40년.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장례 치를 돈 하나 남지 않은 빈 완전한 브로큰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의 10대 손 여호수아 때 그 해골을 메고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요셉의 후반기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인데 북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합니까?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들을 용서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요셉은 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오고 하던 이 모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분단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의 자식을. 그리고 결국은 그 요셉의 해골은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헬라 말로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은 70인역에서 샬롬을 번역한 단어죠. 샬롬의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그리고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를 다 뭉뚱그린 것이 샬롬인 것이죠. 지금 이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칸막이가 있는데 남쪽은 경제력이 이렇게 너무 잘 살아서 먹을 것이 넘쳐 흐르고 한쪽은 굶주리고 있다면 이게 샬롬입니까? 이거 샬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요셉처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칸막이가 제거돼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샬롬,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칸막이를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터빌런스, 막 요동이 치겠죠.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감수. 그러나 그것을 너무 빨리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이것이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어쩌면 50년이 걸릴지라도 서서히 우리가 이 칸막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거룩,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엇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타국인이 왔을 때 그들을 내 피부치처럼 여기고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이 보수교회가 예멘 난민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몰아낼 궁리만 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탈북 이주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키우는 어떤 학교,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 찾아갔는데 제가 잘 아는 그 교감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 지역 사람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쫓겨나게 생겨서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제 학교 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구청에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학교 설명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 구청 사람, 구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왜 우리 동네에 이런 혐오 시설을, 이 탈북인들을 아이들, 그래서 이 우리 애들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욕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값 떨어뜨리려고 왜 우리 동네 막 그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너무 이제 당황해서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좀 구원군으로 오시라고 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 욕을 하던 그 사람이 꾸벅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우리를 찾아온 그들을 품지 못하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성령책 맺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요셉처럼 통일된 나라를 우리가 꿈꿉니다. 정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저도 열심히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10대 관광지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다녀봤는데 관광산업 너무 중요하고요. 이 동해안에서 지금 오징어가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중국 어선들이 다 채가고 있거든요. 이거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경제 협력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저희가 평양가기대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한 가지만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개성공 이거 금강산 열고 너무너무 북한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스위스처럼 관광 산업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평화 경제의 상징 개성공단을 갑자기 문을 닫았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그 의미가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퍼주기가 아니고 우리 나만의 달러박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정말 배워가고 한 몸이 되어져가는 그 연습. 평양가게 돼서 이런 체육대회 우리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북쪽 사람들에게 막 이런 문화를 가르쳐주고 이런 소중한 그 장을 하루아침에 스스로 우리가 걷어찬 거예요. 화해와 상생의 장, 이 평화의 장을 그걸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거 다시 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지금 중국의 40년 전처럼 어찌하든지 북미 수교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려고 보십시오. 40년 전에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북한보다 더 못 살고 더 인권이 유린되던 나라였는데 결국은 개방을 하고 경제가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날 중국의 인권은 중국에 있는 국민들은 일반인들은 정말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도와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요셉의 마음이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되게 경계를 허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을 짓고 경계를 만들고 분리시키고 하는 이 일은 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폭력과 전쟁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평화와 화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단에게 휘둘릴 수 있거든요. 우리 EU가 6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제 EU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 날이 오고 북극 항로를 열어서 우리가 정말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관을 연결을 해야죠. 그럴 날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습니다.